지금은 진짜 어려워요. 지금 애들한테 수능 문제 풀리면 어렵죠. 왜요?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수능 시험 없어집니다. 그러면 과학탐구가 얼마나 어려우냐? 자, 과학탐구 어려운지 보려면 사회탐구부터 일단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요. 사회탐구 3개 과목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정치와 법,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사회문화. 요 3개 과목이 등급이 그래도 조금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원자 대비 조금 어렵긴 한데요. 23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문제 중에 정답률이 3%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97%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사회문화 문제였습니다. 사회문화.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뭐냐면 남녀의 임금, 남성의 임금과 여성의 임금, 그 다음에 이제 20대 기준 각각에 해당되는 연령들의 상대적인 평균 임금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와, 이렇게 보는 게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정답이 1번인데 1번을 고른 애들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문제를 골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려웠던 문제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답률이 3%라는 건 정상적 수준에서의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가 어쩌면 잘못 출제되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상적인 정답률, 오답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이 문제는 문제답게 어려워서라기보다 일부러 틀리게 만든 문제였다라는 얘기죠. 1번을 정답으로 골랐던 친구들이 거의 없고 3번을 엄청 골랐는데 3번, 4번이 되게 많이 골랐잖아요. 3번, 4번 고른 애들이 거의 60%인데 수능 사회문화는 헷갈리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손도 못 댈 만큼 어렵다기보다도 헷갈리는 내용들로 약간 이걸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장난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장난을 치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탐은 지금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떨까요? 자, 요거는 이제 수능 경제인데 수능 경제 오답률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지금 사탐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개씩 고르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골랐다. 경제도 애들 잘 안 골라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경제를 만약 골랐다고 하면 총 20문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네요. 정답률이 21%.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왜냐면 21%라는 건 찍어서 맞출 정도의 확률은 되는 거잖아요. 아까 3%는 너무 심했죠. 근데 3번이 21% 나왔는데 옆에가 EBS 해설입니다. 아, 명목 GDP하고 실질 GDP 얘기하는 거구나.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물가 반영되는지 같은 거잖아요. 물가 인상률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지금 그걸 계산하는 문제라는 게 여기 나오지만 표에 빈칸들 채워 넣어서 여기 사칙연산 정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정답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경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다음, 정치와 법.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인 판단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해설만 볼게요. 정답은 2번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많이 고른 건 2번 24%인데 3번도 되게 많이 골랐고 4번도 많이 골랐어요. 그게 좀 보기가 헷갈리긴 했나 봐요.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 그냥 말로 이해하는 부분일 거잖아요. 그죠? 계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사회문화, 그 다음에 경제, 정치화법. 지금 제가 3과목을 건드렸는데 이 3과목이 문과 애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과목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학이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자라는 부분의 포인트고요. 이게 물리 1. 그래도 물화생지 1은 2보다는 당연히 쉬울 거 아니에요. 물리 1에서 제일 어려웠던 20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0번이 어렵구나. 1번부터 20번까지가 선택 과목인데 그 20번 마지막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게 나오거나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찰 구간 나오고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H를 구하래. 구하래. 뭐예요? 계산하는 문제라는 얘기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하되 역학 에너지를 구하는 식에 따라 계산을 해서 H값을 구해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 정도 느낌. 다음, 화학도 20번입니다. 정답이 4번인데 정답률이 27.8%입니다. 제 기억에 이게 오답률 1번은 아니고 2번 문제였는데 자,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 자, 보니까 반응식이 나왔어요. X 곱하기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의 값은 그 다음에 보기를 보니까 되게 간단해. 2분의 3, 3 그렇게 안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옆에 해설 보세요. 이게 EBS의 지필 해설입니다.
딱 보셔도 훨씬 복잡하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그래서 양적 관계를 계산해서 수식에 따라 값을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정이 복잡한 만큼 실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화학2 아닙니다. 화학1이에요. 자, 근데 이미 물리와 화학의 경우 앞에서 풀었던 사회 문제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볼 때 내용 이해 안 하고 해설의 모양새만 봐도 훨씬 과학이 어렵습니다. 물론 사회가 어렵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문과고 근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너무 몰라서 그런 거고 공부 좀만 하면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말장난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리랑 화학이 어려운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면서 내용들의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을 유도해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 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과학이 사회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본론 시작입니다. 아직 우리는 원 과목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투 과목을 안 봤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이게 화학2의 24년도 작년 11월에 치러지는 수능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16%밖에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해제를 읽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글자가 조그맣죠. 왜 그래요? 수식을 표현하느라 어쩔 수 없이 답지가 좀 보기는 안 좋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반응식 문제입니다. 반응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 좀 달라. 아까는 뭐였어? B의 분자량 대 C의 분자량. 근데 2로 오니까 가에서 T가 3초일 때 B의 질량값 분의 나에서 T가 4일 때 C의 질량값에 X를 곱한 값은 풀기 싫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안 풀리겠죠. 만점자가 화학2가 제일 어려웠잖아요. 표준점수 80점 나왔던 그 과목입니다. 계산이 진짜 복잡해요. 이건 화학이니까 그럴 수 있죠. 화학 계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2의 20번 문제 찍어서 나오는 확률 정도의 정답률이 나왔는데요. 두 집단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나가 발현된 개체수를 보기만 보면 또 간단해 보입니다. 16분의 1, 8분의 1, 16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게 뭐 풀만하지 않냐? 해설 보세요. 해설. 이 문제 푸는데 풀이 시간이 30분이란 말이에요.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나와 있네. 이거 어떻게 당연히 안 푸는 거죠. 이걸 누가 풀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로 비교를 해서 그런데 과학의 다른 문제가 그 앞쪽에 있는 문제라고 해서 과연 그게 쉬울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과학 공부와 사회 공부의 느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또 특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수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 문제 풀이에는 과학적 지식만으로 풀 수 없고 수학적 계산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에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개념만 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죠. 이해를 해서. 물론 아까 사회문화처럼 계산이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사칙연산이죠. 근데 계산이 적용되는 그 이론, 공식의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해서 실질 GDP, 뭐 명목상 GDP 이런 거 구분 못해서 틀리는 문제인데 수학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학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문제풀이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고 문과 애들은 진입하기 힘들고 이과 애들은 거꾸로 이런 수학이 다 빠져있고 그냥 말과 글로만 되어 있는 문과 아이들의 사탐 문제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요즘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8학년도부터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바뀌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려웠던 이런 문제는 이제 그냥 사라질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바뀌어요. 통합수능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될,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과연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까? 요게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이잖아요. 다른 과목과 달리 사회와 과학의 경우에는 2학년 때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1학년 공통 과목 수준에서 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이 어려운 선택 과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배우는 쉬운 과목이 다뤄지게 되는 것이다. 겁먹지 말아라. 탐구 과목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이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처음에 아직 시험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다 보니까 교육부 입장에서 조금 쉽게 시험을 내겠다고 약간 달랜 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얼만큼 어려울지, 시험 시간이 얼만큼 길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발표 자료의 문구인데 저는 여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세요. 사회과학 2개 모두 응시를 해야 되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통합탐구가 된다기보다도 사회탐구는 사회탐구대로 있고 과학탐구는 과학탐구대로 있는데 이게 다
모두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지금처럼 사탐, 과탐이 나눠는 져 있어요. 그런데 사탐, 과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둘 다를 시험을 봐야 된다. 모두 응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입 전형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시간과 점수가 분리된다. 자,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사회탐구 30분, 과학탐구 30분 이렇게 시험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탐구 물화생제를 30분에 시험 봐요? 그러면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길어질 수 있을까요? 30분, 30분이 아니라 45분, 45분 정도로 길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90분 정도 되겠죠. 사회탐구 1시간, 과학탐구 1시간. 문항수는 그거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게 바뀔지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문항수와 시험 시간이 어떻게 변화될까? 첫 번째, 현재는 40문제를 60분 동안 푸는데 최대 70문제, 선택관 문제까지 치면 80문제 정도로 풀어야 됐던 과거 통합형 수능을 생각해 볼 때 90분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60문제. 예를 들면 사회탐구 30문제, 과학탐구 30문제, 사회과학 나오고 90분 동안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120분 동안 시험을 본다 그러면 사회탐구 60분, 과학탐구 60분. 60분 되면 문항수가 각각 40문제, 40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총 80문제. 지금보다는 문항수가 압도적으로 늘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국영수, 사과, 공부 분량 중에 지금은 선택 과목으로 공부량이 적어져 있어요. 8과목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의 분량 범위가 줄어드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적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럼 적어도 공부의 범위가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만 공부하는 데는 형태로 지금은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별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탐의 경우에는 말장난치고 일부러 틀리게 하는 문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 문제. 과거에도 물론 계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계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진짜 어려워요. 지금 애들한테 수능 문제 풀리면 어렵죠. 왜요?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수능 시험 없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탐의 선행은 대부분 수능에 초점을 맞춰준 선행일 겁니다. 물화생지를 원을 먼저 한다. 자, 원을 먼저 한다라는 건 물론 내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중학생이 과탐 선행을 할 때 내신 문제를 풀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수능 문제를 풀겠죠. 물화생지 원 혹은 심지어 심화 과목을 한다. 과거 기준에는 서울대를 간다. 투과목 해야 돼. 그럼 뭐 공부해요? 수능에 나오는 투과목 문제를 풀리는 거죠. 수학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어려운 형태의 계산형 문제를 과탐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왜요? 통합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과탐, 사탐인데 게다가 투과목은 못 들어가요. 아예 범위에서 빠졌어. 그 문제가 좀 쉬워지는 거죠. 물론 계산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패턴은 과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투과목 문제나 과탐의 킬러 문제처럼 계산이 정말 지랄 맑고 복잡한 문제는 앞으로 내기 어렵다. 20번 문제들 같은 것들. 단 영재고 과고 갈 애들 빼고. 그 친구들은 그 학교 가서 내신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일반고 지원 혹은 자사고 정도 수준 목표 하시는데 투과목 과학 선행 돌리고 있다?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예상되는 문제의 공부 방향은 뭐냐? 첫 번째, 융합형 문제 출제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완전히 분절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부해요. 따라서 특정 문제가 이제는 뭐 물리 몇 문제, 화학 몇 문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으니까 제가 속단하긴 이릅니다만은 특정한 개념은 당연히 전제하되 그것들이 융합된 형태로의 난이도, 즉 계산의 수식적 어려움보다는 개념의 융합을 통해 사고력을 끌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왜? 문항마다 세부 과목마다 20문제씩 내고 투과목을 낼 수 있었던 과탐에 이제는 과탐 1도 아니고 통합과학 수준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되니 변별을 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어떻게 내겠어요?
계산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문과 쪽 지원을 희망하는 애들도, 철학 공부하는 애들도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면 또 이건 사교육 때문이다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이걸 공교육이 어떻게 대비하냐, 문과 애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융합형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언뜻 보면 쉽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 신유형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계산형 문제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형 문제는 왜 그랬죠? 선택 과목이 2개밖에 없고 그 문제에 20문제를 내야 되는데 변별력 높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야 되니까. 즉, 탐구 과목의 공부 분량이 줄어들었으니 애들이 실력이 높아질 텐데 그 실력이 높아진 애들을 대상으로 더 변별해낼 수 있는 못 풀만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야 되니까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부량 자체가 많아집니다. 물리만 하고 수학만 하고 이런 게 화학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화생지를 다 할 뿐 아니라 문과 쪽 과목까지 다 같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량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공부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계산까지 올릴 필요가 굳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과학에서 약한 애들 무너지고 사회에서 약한 애들 무너지니까. 과학 열심히 돌렸는데 경제, 법, 정치 때문에 완전 무너지고 또 사회 쪽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공부 안 하고 있었는데 화학, 생명 때문에 완전 무너지고. 자, 근데 지금 중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학생들은요, 지금 초등학생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선배들이 그랬구나라는 걸 듣고라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중학생은 이미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문이과로 선택형 수능을 봤던 세대를 보면서 공부법을 배웠어요. 과학은 과학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대쪽은 완전 무식해요. 이과 애들은 사회 쪽이 완전 무식하고 또 사회 공부했던 애들은 과학이 완전 무식한 거예요. 지금 중3 애들 같은 경우는 큰일 났어요. 얘들은 진짜 이제 거의 바로 목전에 있다 보니까 바로 윗세대들처럼 형 누나들처럼만 똑같이 공부했거든요. 난 그냥 이과 갈 건데 생각하면서 사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사회 과목 공부할 건데 생각하고 과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엄청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난이도 얘기입니다. 킬러 문제가 과연 나올까? 세부 과목별로 예상치들이 달라집니다. 통합과학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그 안에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섞여 나오는 거나 아니면 좀 이제 딱 어떤 주제로 잡히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라고 해봐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선택해서 물리는 물리만 보고 화학은 화학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난이도 조정해서 얘가 얘보다 어려운가를 특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죠. 올해는 화학이 되게 어려웠다. 올해는 물리가 되게 어려웠다. 근데 이걸 선택하는 애들이 있고 안 선택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은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고른 과목이 쉽게 나오냐 안 쉽게 나오냐가 문제였지 내가 보는 모든 과목에 어떤 부분이 터질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지뢰밭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통합과학이 나와요. 지금 여기는 물화생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28학년도에는 그 해는 유독 화학 파트가 어려웠어. 그럼 그 해는 화학을 잘하던 애들이 통합과학 똑같은 시험을 봤으니까 화학만 잘했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함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그럼 화학이 중요할까? 화학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다음에는 지구과학이 압도적으로 어렵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대비해야 되는 분량의 뎁스가 훨씬 많아졌다. 왜? 물화생지 중에 정말 상위권 애들은 시험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어렵게 나올 가능성까지 대비를 할 테니까 예측이 지금보다 어렵다. 자,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져도 논란의 여지가 하지만 한편 적어질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지금은 선택 과목별 난이도 때문에 출제를 평가할 때 야, 이 과목 난이도 너무 높았어. 이 과목 난이도 너무 작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을 보면은요, 그 안에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는 이제 더 이상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과목 선택의 유불리 논란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유연하게, 쉽게 말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섞어낸다 하더라도 그냥 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절차상 누구한테 특별히 불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교육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신유형이나 난이도 높은 문제를 최대한 대비하라는 식으로 아마 좀 분위기가 나올 거는 같아요. 제가 볼 때. 즉 계산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이제 계산식 문제를 이제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투과목들의 수능 기출은 아니지만 원과목에 나왔던 수준까지는 다 학습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투 과목이 아닌 이제 뭐 원 과목 선택 과목, 그 다음에 뭐 경제나 법정치 같이 이제 근본적으로 어려운 과목은 좀 빠지고, 뭐 사문이나 생윤이나 뭐 이런 수준에서 일반 사회, 통합 사회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들로 폭넓게 공부하는 형태로 조금 변화는 되겠죠.